예, 방금 소개받은 최우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원래 이제 주어졌던 강의 제목은 그냥 3.1 운동 네 글자였는데요. 제가 그냥 좀 제목을 바꿔서 3.1 운동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강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뭐 저에 대한 소개가 아마 조금 있긴 한데 뭐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면 되고요. 제가 써온 논문들을 그냥 쭉 소개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별표를 해놓은 논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각주 3번에 보면 오늘 강의에 제가 주로 활용한 원 소스다라고 밝혀놓은 논문들입니다. 저는 석사 논문 때부터 3.1 운동과 관련해서 쭉 연구를 해왔고요. 그게 이제 2011년에 첫 논문을 썼기 때문에 예, 이제 한 15년 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간에 다른 일도 했었지만 뭐 2019년에 정말 많은 연구들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독립기념관에 2018년도에 입사를 했었는데 여기 계신 김용달 원장님께서 소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입사를 했었던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은 3.1 운동에서의 학생층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또 조선총독부가 우리가 흔히 제암리 사건 같이 되게 폭력적인 탄압을 했던 것은 많이 알려 있지만 이 학생이라는 존재는 조금 애매한 존재였던 거예요. 3.1 운동에 참가하긴 했지만 얘들은 친일파로 잘 양성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목적성이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떤 식으로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탄압 회유를 했는지까지를 밝힌 게 제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럼 제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제가 이제 강의 안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크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사실 3.1 운동이 준비되게 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적 배경, 그리고 3.1 운동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활동, 그리고 3.1 운동이 처음 벌어졌던 3월 1일 서울 현장의 모습,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질문들로 각각을 꾸며봤던 건데요. 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 맡은 강의가 독립운동사 이제 전문 강사로서 여기저기 다니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 PPT는 조금 제 강의한 그대로 돼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독립운동을 더 깊게 알고 싶으실 때 제가 오늘 2시간 설명한다고 해서 3.1 운동의 전부를 다룰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부를 알지도 못합니다. 저도 언제나 어떤 민원이나 혹은 후손분들이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거나 하면서 3.1 운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전에 많은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나왔던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의 독립운동사가 있었고 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한민족 독립운동사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저희 제가 속속돼 있는 독립기념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2009년에 예, 펴낸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60권짜리의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실물들은 사실 좀 구하기가 힘들고 근데 온라인에서 다 서비스가 돼 있는 상태여서 온라인으로 좀 부분적으로 보시는 데 있어서 편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3.1 운동은 2019년이라는 100주년을 맞으면서 사실 그동안에 많은 연구자들이 달려들었던 주제였던 만큼 이 운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괄하고 설명하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내용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접근하지 못한 방식으로 뭔가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책들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이해를 도울 책으로는 박찬승 선생님 책 혹은 김정인 선생님 책 그리고 조한성 작가의 만세열전 같은 책들이 정말 생생하게 그 이야기들을 다뤄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접근이 보고 싶다. 새로운 접근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 다음에 두 책을 또 권해드립니다. 권보드레 선생이라고 고려대 국문과에 계신 선생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분 다 고려대 계신 선생님들이네요. 권보드레 선생님과 정병욱 선생님이 쓰신 3월 1일의 밤 그리고 낯선 3.1 운동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참여했던 책으로는 더 학술적인 책도 있습니다. 3.1운동 100년이라는 책으로 휴머니스트에서 나왔던 책인데요. 이건 약간 논문 모음집이어서 어려움이 앞선 책들보다는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건 여기에서 2권이 사건과 목격자들이라고 제가 기획했던 책인데요. 예. 이제 전반부는 3.1운동기에 있었던 특정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 해석들을 다룬 부분이고 뒤에 목격자들은 3.1운동기에 일기를 남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이 바라봤던 3.1운동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쓰는 식으로 접근했던 거여서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다룬 이야기는 거의 서울 중심의 민족대표 33인이 어떻게 3.1운동을 준비했었고 또 서울에서 학생층이나 여러 고종장례식을 보러 왔던 민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강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3.1운동의 전체에서 정말 일부분만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서 3.1운동 데이터베이스라는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어요. 정말 한 4, 5년 동안 연구자들 다수가 참여해서 3.1운동과 관련돼 있어서 지금 현재 모을 수 있는 자료들을 통째로 모아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저기에 가면 각 지역별로 몇 월 며칠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인명도 확인할 수 있고 등등 그리고 3.1운동기에 활용됐던 경문이나 선언서들도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되게 정말 지금 현재 연구자 입장에서도 정말 많이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강사로 어딘가로 이제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지역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싶을 때 이 사이트를 참고하면 그런 내용들을 매우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앞선 머릿말 같이 제가 해드린 말이고요. 3.1운동과 관련해서는 국내적 배경과 국외적 배경 뭐 이런 것들 혹은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둘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3.1운동 직전의 세계사적 흐름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1914년에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 그것이 1918년 11월 달에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전후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발표한 14개조 연설 내용 중에 제5항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국내외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독립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서 1919년 2월 8일에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 학우회 소속의 조선청년 독립단이라는 비밀결사 조직이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그리고 3월 1일에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발표까지 이어졌던 것이 3.1운동의 기본적인 과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사실 외부에서 혹은 요새 독립운동을 조금 싫어하거나 좀 그것을 허황된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민족자결주의 우리한테 적용되는 조항도 아니었고 저 사람들 몽상가 아니야? 허튼 꿈 꿨던 거 아니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독립을 해? 그 미국과 일본은 같은 편이었잖아. 이런 식들의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좀 되게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게 독립운동가들이 뭔가 현실인식을 좀 잘 못했던 건가? 사실 제가 오늘 이제 1강에서 드리려는 제목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강의 안에 썼던 이야기 중에는 그냥 일반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인터뷰할 때 그냥 이지선다로 사실 이런 이지선다가 말이 안 되는 선택지예요. 너가 식민지기에 살았으면 일제강점기에 살았으면 독립운동가 할래 친일파 할래 아니 그냥 살 수도 있는데 왜 두 가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질문을 던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꽤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보다는 친일파를 하겠다. 나는 독립운동가가 돼서 어떤 고난이나 고초를 겪고 내 몸을 희생해서 하는 삶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반응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 독립운동가의 활동이나 행적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어떤 독립운동가의 행적을 너무 영웅시화하면서 나라는 보통 평범한 사람과 너무 거리가 떨어진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사실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면서 그들도 얼마나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런 고민까지 이르렀는가를 촘촘히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몽상가였는가? 가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친일파와 관련해서 언급할 때 되게 싫어하는 표현이 현실주의자라는 표현이에요. 윤치호 같은 친일파를 현실주의자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이완용 같은 친일파를 현실주의자라고 표현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되게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실 현실주의자라는 앞에 어떤 생략된 표현이 있어요. 패배주의적 현실주의자, 아니면 그런 어떤 그런 무력에 굴복한 현실주의자라는 그런 표현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뭘 보고자 했냐 하면, 사실 우리는 3.1운동의 시작을 1차 세계대전 종료에서부터 그 시작을 언제나 살펴왔거든요. 저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던 시점으로 좀 가보고자 했습니다. 사실 1차 세계대전은 세계사적으로 베레포크, 팍스 브리타니카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저런 것들은 다 프랑스나 영국 입장에서의 이야기들이에요. 아름다운 시절이 끝났다. 대영제국의 시절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는 모든 평화를 끝낸 평화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때 쌓았던 분쟁의 조건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990년대나 2000년대에 발칸 쪽에서 상당히 내전이 많이 있었잖아요. 유럽의 발칸반도 동유럽 쪽에서. 그때 내전도 다 이때 촉발됐던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중동의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들도 이때 많은 부분 배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14년에 충남 서산군의 어느 한시장 주막에서 이제 술을 나눠 먹고 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일제 경찰 문건에 남아 있어요. 일제가 그 당시에 주막에 순사들을 숨겨서 보내가지고 계속 이제 민초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청취했던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주막담총이라는 자료인데요. 거기에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럽에서는 세계의 대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도 상당히 죽을 것이다. 예,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쪽 끝의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던 그냥 농민이 저쪽 유럽에 있었던 그 당시 100년 전에 저렇게 소식을 다 알고 저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신기하지만, 그만큼 그 당시에도 세계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란과 미국이 싸우는 걸로 뭐 기름값이 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던 만큼 이 당시 분들도 이미 그런 식의 세계인이었다는 거죠. 제1차 세계대전과 식민지 조선의 관계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식민지 조선은 이제 막 식민지가 됐어요. 일제 지배를 받은 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은 이 제국주의의 끝을 보려고 하는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국들 사이에서 더 이상 뺏을 땅이 없으니까 너랑 나랑 서로 싸워서 너 땅을 내가 뺏어야 되겠다라는 지점까지 이른 게 1차 세계대전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사적 의미에서는 이 시기부터 탈식민화 혹은 비식민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식민지가 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사적 흐름상에서는 전 세계의 독립이 이제는 뿜어져 나오는 때다. 였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예. 예. 사실 아시아에서도 1차 세계전이 있었어요. 일본이 참전국이었거든요. 영국이 일본에게 참전을 요청했습니다. 1차 세계전이라는 게 처음엔 오스트리아랑 세르비아에서의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서로가 자기의 동맹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세계대전화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본이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고 칭다오를 점령하고 남양군도를 점령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의 동아시아 패권 국가로 일본이 올라서게 됩니다. 칭다오와 산동철도를 접수를 했었고 중국이 이제 일본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했는데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중국 21개조 요구를 하면서 각종 이권을 내놔라라는 식으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사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민초들의 반응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었어요. 저게 이제 주막담총이라는 충청남도에서 조사됐던 이제 주막에서의 소리들을 모은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국회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자료입니다. 전쟁으로 발생한 경제 상황 변동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쌀값이 오를 것 같은데 혹은 어떤 면에선 전쟁 특수를 노리는 듯한 발언들도 있어요. 아, 이제 일본이 뭔가 더 진출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가서 돈을 벌어볼까? 뭐 이런 식의 반응들도 있고요. 그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쟁이 확대되면 한국인들도 일본 애들이 전쟁을 끌고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도 치솟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선 독일 그렇게 강하다고 했는데 아니 10년 전엔 러시아를 깨부수더니 이번엔 독일도 깨부셔? 일본은 얼마나 센 거야? 라는 식의 좀 우려 섞인 표현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점차적으로 더 전쟁을 확대해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 같은 것들도 나타났었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시기에 식민지 지식인들은 이 1차 세계대전이라는 갈등 국면이 독립의 기회를 가져줄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습니다. 1910년대에 대표적인 계몽 잡지였던 청춘이라는 잡지예요. 최남선이 신문관에서 냈던 잡지인데 이 잡지의 2호에서 4호가 딱 1914년 15년에 나왔던 잡지인데 거기에 유럽 국가 소개 특집을 하고 있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벨기에 이런 식의 나라들을 소개했었습니다. 그중에 독일 특집이 상당히 눈에 들어와요. 독일을 엄청 강한 나라로 칭찬 또 칭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특히 눈부시게 보이는 거는 당시에 독일 황제였던 비렐름 2세를 세계 제1의 위인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왜 위대하지 못한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다양한 인종들이 결합한 국가로 인종, 언어, 풍속, 관습이 달라 하나로 다스려지지 않는 상태다. 이거는 일본과 한국 관계에서도 사실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벨기에 특집을 다룰 땐 중립 침해 위구라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게 벨기에라는 나라가 1차 세계대전 때도 2차 세계대전 때도 프랑스, 독일 사이에 껴있으면서 독일이 프랑스를 치는 루트로 활용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엄청 나라가 피폐해지고 1차 세계대전 때는 이 지역에서 학살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원래는 1870년 전쟁 때 벨기에가 영세 중립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전이 일어났을 땐 중립이라는 위치가 사실 허명밖에 없고 스스로 지키지 않으니까 어떤 것도 보장이 안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담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세계대전 상황 속에서의 식민지 조선의 미래를 전망하는 당대 지식인의 인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들이 일본이 다 검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썼던 기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논조를 상당히 톤 다운 시켰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뺏기지 않을 정도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의 은연중으로 느껴지는 건 독일을 통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관념이 있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처럼 민족 다른 것끼리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봐야 그게 제대로 위대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원래 대한제국 시기에는 벨기에가 영세 중립 노선의 모델이었어요. 러일 전쟁 직전까지. 근데 이번에 벨기에 망한 거 보니까 우리가 대한제국 때 추구했던 영세 중립 이런 거 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세 가지 이야기들을 특집으로 다뤘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발행됐던 학지광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더 뭐 명쾌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경준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서는 현재는 비상시대이고 비상시대에는 비상인물이 태어나고 비상사업이 있어서 비상사업을 행하는 민족만이 비상발전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상발전해야 되는데 비상인물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들 유학생들 내에서 주체를 인식시키고요. 이광수의 글도 있습니다. 1917년 글인데 현재는 대혼란과 대개혁의 시기로 이 격변기에 식민지 조선인이 세계 문화사 속에 활약할 시기다. 천재부르의 좋은 기회이니 목숨이 달린 위기로 파악하고 열심히 뭔가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는 것들을 밝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간에 우리 독립운동해야만 해. 제대로 활동해야만 해. 제대로 공부해야만 해. 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1차 세계대전 속의 대립구도를 그렇다고 단순하게 보진 않았어요. 독일 하나만 믿고 가자라는 구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본이 칭다오를 점령하면서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중국은 계속 우리 칭다오 돌려줘 하는데 일본은 우리 안 돌려줘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논조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었고 그 배후에 또 중국을 후원하던 미국과 일본 사이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곧바로 전쟁으로 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과 미국 모두 독일과 싸우게 되면서 이 기대는 사실 좌절되게 돼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러시아 혁명으로 붕괴하면서 독일과 한편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소비에트 러시아를 통한 독립운동에 대한 흐름이 강조되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소비에트 러시아가 일본을 치는 상황이 아니라 일본, 미국 등이 소비에트 러시아를 치기 위해서 시베리아 파병을 1918년에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 독립운동 세력들이 소비에트 러시아와 붙어서 독립운동을 할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세계대전을 매개로 한 독립운동이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앞서서 움직임을 보였던 건 러시아 한인사회였고 권업회라는 단체입니다. 사실 권업회라는 단체명은 매우 온건한 이름이에요. 일을 권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만큼 러시아 사회에서 사실 독립운동을 한국의 독립운동을 밖에 표면에 걸고 활동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온건한 이름을 가지고 다 활동하던 단체였는데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것을 조직하고 제2차 러일 전쟁이 일어날 기대를 가지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정 러시아가 일본 편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권업회가 오히려 해산을 당하고 이 시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히 고난을 겪게 돼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신한혁명당 당원들이 칭다오에 있던 독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독일 정부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신한혁명당 같은 경우는 고종의 망명까지도 계획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나 일본에서는 독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후원금 모금 활동 같은 경우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1917년 즈음에는 국내에서 독일 황제에게 독립을 청원하자라는 운동이 있었다라는 게 약간 이게 신화처럼 전해지고 있어요. 해방 후에 나왔던 애국동지 원호회가 만든 한국독립운동사라는 책에만 나오는 일화이거든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재, 송진우, 윤치호, 윤용구, 한규설, 박영효, 김윤식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름이 언급되는데 사실 이 이름들은
3.1 운동 때 언급된 이름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맞냐 아니냐 구체성이 있냐라는 게 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만남이 있었다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김윤식의 소금청사라는 일기가 현재 남아있는데 대화 내용은 거기에는 없어요. 그냥 누구를 만났다라는 기록만 있는데 이 제주도 사람 김시학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김윤식과 만났던 행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이게 전혀 사실무근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추정은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아시아라는 모토 아래에서 독립운동을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과의 연대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아시아를 결성하자. 그러니까 일본이 중심이 된 아시아를 배격하고 우리가 새로운 아시아를 만들어야 된다는 운동이었습니다. 중국, 대만, 베트남과의 연대 활동이었고요. 중국 신해혁명 관련 단체였던 조만간 학술회의라는 신규식 선생님이 관련했던 동제사의 자매단체로 신화동제사라는 단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1915년 이제 도쿄에서 아시아 유학생 청년들이 신화동맹당이라는 것도 결성을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만 등장하는 유행어예요. 신아라는 표현이 1910년대에만. 사실 어떤 연구자는 신화동제사와 신화동맹당이 서로 지부적 관계라는 해석도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논문 심사를 하나 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의 논문을 읽어가지고 이거는 좀 제가 강의안을 나중에 소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국제회의들에 그렇게 참여를 하려고 했어요. 이게 국제회의가 지금의 유엔이나 이런 식의 유럽연합이나 이런 식의 평화로운 시기에 단일하게 이루어지는 국제회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독일이랑 이제 프랑스가 싸우고 있잖아요. 독일 중심의 국제회의들이 있고 뭐 프랑스 중심의 국제회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런 국제회의들이 열릴 때는 어떤 구도가 열리냐? 독일 쪽에서 주최하는 국제회의는 독일 반대편의 식민지 국가들 대표들을 쫙 모아요. 우리가 너네를 후원해 줄게. 뭐 이런 뉘앙스를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독일 쪽의 이제 식민지 국가의 대표들을 쫙 모아요. 우리가 너네를 독립시켜 줄게. 이런 식의 좀 상황들이 펼쳐졌는데 아직 미국은 그런 게 좀 소약국인 동맹회의라는 게 미국 뉴욕에서 열렸었는데 거기에 하와이 지방총회에서 박용만 선생이 한인 대표로 참석을 했었고 스톡홀름에서 열린 만국사회당 대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사회민주당 계통의 모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소왕이 한인사회당 명의의 문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두 국제회의가 제1차 세계전에 결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국제회의들은 아니었지만 이런 데서 한국의 독립을 결의한다던가 그런 행위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자료 선생님들 뭐 여러 학술 대회 다니시고 하면 많이 봤을 거예요. 이 대회, 이 선언에 만국사회당 대회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한참 모르다가 일본에서 독립운동사를 매우 열심히 공부하는 큐슈대 오노 야스테루라는 저보다 약간 더 젊으신 교수님이 계세요. 고려대에서 석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3.1운동 책을 보다가 제가 배움을 얻게 됐는데 대동단결 선언에 1917년에 발표된 선언서여서 러시아 혁명 관련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대한민국에서 나온 자료집에 옛날에 대동단결 선언 내용이 일부 삭제돼서 수록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러시아 혁명 언급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삼보가 우리 동지들에게 이제 이전되었다는 내용은 되게 많이 교육이 된데 이 내용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만국사회당 대회에서 독일 사회민주당계 대표가 와가지고 이 나라들을 우리가 독립시킬 거다라고 나라들을 쭉 열거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국가 순서 그대로 대동단결 선언에
저 슬라브 혁명은 반도 한국의 복이니 핀란드, 유대, 폴란드는 그 선진이요. 연합국의 흩어짐은 전 세계의 복이니 아일랜드, 트리폴리, 모로코, 인도, 티베트, 고려는 그 부활의 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그 해방의 논의가 날로 굳어지도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문구가 네덜란드에 있는 저 만국사회당 대회 문서에 나온 국가 명칭 순서랑 그대로 동일합니다. 독일 사람이 이야기한 거라. 그러니까 조성황 선생은 만국사회당 대회에서 발언된 결과를 받아보고 그것을 대동단결 선언에 옮겨 적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 이제 이런 식의 국제적인 흐름과 별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발표됐던 시점에는 처음에 좀 아리송해요. 왜냐하면 아직 미국이 제1차 세계전을 완전히 주도하는 역할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제 전후 처리 방침으로 14개조 연설이라는 거 하는 중에 제5조 내용이 민족 자결주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좀 잘 읽어봐야 됩니다. 5조 식민지에서 주권과 같은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이해는 법적 권리의 결정을 기다리는 정부의 정당한 청구와 동등한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 이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기반 위에서 모든 식민지 문제는 자유롭고 열린 자세로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조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당사자의 주민이라는 것은 식민지의 피식민지 매인, 그러니까 한국인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와서 살고 있던 일본인도 언급되는 거예요. 저런 것들에. 남미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쉬운데요. 최근에 이제 남미 월드컵에서 상당히 흥행을 거친 아르헨티나만 보더라도 다 백인이에요. 남미의 국가인데 왜 이렇게 다 백인이지 싶잖아요. 거기는 원주민이 거의 사라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이민을 엄청 많이 갔어요. 그러면 그 아르헨티나가 독립하는 데 있어서 원주민들의 이득이 반영된 게 아니라 이민 간 이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백인 중심의 사회가 이득을 본 거겠죠. 그러니까 저런 문구에서는 사실 주민이라는 게 민족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이게 번역으로서 민족자결주의라고 번역이 된 거지 사실 번역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14개조 중에 5조 다음부터는 다 되게 구체적인 국가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국가들을 쭉 보면은 오스만 티레케가 장악하고 있던 아라비아 반도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다 유럽 이야기밖에 없어요. 저 14개조 연설 내용은. 그래서 독립운동가들도 바보 아니거든요. 몽상가 아닙니다. 신한민보와 매일신보 등을 통해서 이 내용이 전달됐을 때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한민보 같은 데에서의 논설에서는 이런 강화협상, 평화회의라는 게 승전국들의 노름일 뿐이다 라는 식의 표현을 대놓고 썼어요. 이게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언제나 반복되었던 평화회의라는 이름의 회의의 의미일 뿐이고 그리고 벨기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처럼 식민지민이 직접 전쟁에 참가했던 경우나 강화회의에서 주장이 가능하지 한국이 강화회의에서 어떤 발언권을 얻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걸 신한민보에서 당대에 이미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열강이 제출한 선전용 술책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평가도 내려놓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도 냉담한 반응을 보냈습니다.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의 독립 승인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희망이다. 근데 그러다가도 왜 파리 강화회의 대표 파견을 미주 사회에서 준비했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회적 외교를 시험해 보는 것이다 라는 식의 판단을 미주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 쪽에서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28 독립선언을 준비했던 주체들인 일본 유학생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렇지만 이들이 발언하고 있는 언제나의 자리 뒤편에는 일본 순사 혹은 밀정이 와서 그 상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발언의 내용이에요. 28 독립선언의 대표로 참여했던 서춘이라는 인물이, 물론 나중에 이 사람은 친일파가 되지만 1918년 11월 22일,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한 10여일 지난 이후에 토론회장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각국 모두가 정의 인도를 주장하지만 이는 표면의 언사일 뿐, 만약 미국의 주의가 진실로 정의 인도 자유 평등이라면 무슨 이유로 필리핀을 독립시키지 않는가? 영국에서는 진실로 정의 인도를 설파한다면 어째서 인도를 독립시키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미국, 영국 등에 대해서 의구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던 유학생 자료들을 보면 일본도 모든 유학생 토론회를 기록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봤을 때 독립운동 할 것 같은 반응이 나오는 토론회만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일기를 봤을 때 오늘 토론회에선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을 했다. 뭐 이런 식의 토론회 장면에 대해서 반응을 적은 일기가 있는데, 그 토론회는 일제히 정보문건에는 남아있진 않은 토론회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당시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걸 독립운동을 해야 돼, 파리 강화회의에 뭔가 대표 파견을 해야 돼, 그것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라는 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반응들이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민족 대표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민족 대표 33이 쓴 문건 하면 독립선언서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 독립선언서 말고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보내는 문서, 파리 강화회의 대표에게 보내는 문서, 그리고 일본 정부에 보내는 청원서까지 4종 세트를 최담선이 썼었어요. 그중에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제출하는 선언서가 아니라 청원서인데, 예, 오타가 있네요. 예, 청원서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윌슨 대통령을 엄청 띄웁니다. 정말 위대하신 윌슨 대통령 뭐 거의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딱 저거예요. 전 인류의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신세계는 무엇보다도 먼저 완전하고 투철한 민족 자결주의의 실제적 승리를 요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가 승전국 이권에 맞춰서 유럽에만 그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설득의 근거로는 일본 군국주의가 이대로 가면 극동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 조선은 동양의 발칸이라고 비유하면서 이것이 미래 전쟁의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당대 정세 판단 혹은 후대 이해에서도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에겐 아픈 역사지만 6.25 전쟁, 한국 전쟁까지도 이어졌던 역사,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이렇게 3자 동맹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사이들을 보면 이런 미래에 대한 예견이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의 예견들과 미래에 대한 전망 속에서 사실 3.1운동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를 파견하는 거는 상당히 이들은 어떤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바로 독립을 달성할 거야라는 인식보다는 저희가 하는 수많은 이제 속담 중에 티끌모아 태산 혹은 우공이산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정말 그런 식의 벽돌 하나 내가 차근차근 쌓아 올려 나갈 것이다라는 행동 속에서 독립운동의 3.1운동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은 접어들어갔던 거예요. 3.1운동을 준비했던 사람들 혹은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했던 사람들은 다들 그런 식의 마음속에서 운동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몽상가가 아니라 그들은 정말 작은 가능성의 현실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99%는 안 돼. 1%의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면 99%가 안 되니까 포기하자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1%의 가능성이 있어. 그것을 조금씩 좀 더 넓히고 좀 더 넓히고 좀 더 넓히고 하는 방식의 선택을 한 것이 3.1 운동을 가능케 했던 독립운동가였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오늘 강의가 한 2시간 20분에서 3시간짜리 강의 내용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앞을 좀 줄인다고 줄였는데 그걸 1시간을 했네요. 예, 그래서 좀 예, 마음이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3.1 운동과 관련해서 내용을 들어갈 건데요. 제가 강의안 드린 거랑 오늘 지금 PPT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PPT는 주최 측을 통해서 PDF 파일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하시면 되도록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조금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구현되는 좀 제약될 수 있다라는 점 안내 드리고요. 예. 3.1 운동이라고 하면 뭐 과거 한 10년 전쯤에 뉴스에서 3.1절이라고 잘못 읽는 학생을 부각시키기도 했었지만 3월 1일에 시작됐던 만세운동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2달 이상 지속됐던 운동을 표현합니다. 사실 만세 시위로만 보면 2달 정도 남짓이 맞고요. 근데 이제 만세 시위뿐만 아니라 동맹휴학, 동맹파업, 철시투쟁, 선전활동까지도 감안하면 사실 더 시기를 어떻게까지 끊을 수 있느냐가 연구자마다 좀 입장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 논문을 별도로 쓴 게 있어서 별도의 입장이 있지만 뭐 그것까지 오늘 강의하진 않을 거고요.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의 가장 큰 규모의 운동이었죠. 사실 독립운동가가 200만 명이다라고 표현하면 이 3.1 운동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독립운동가 측 추산으로 202만 명, 일제 측 추산으로는 60만 명이 참여한 운동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격차는 사실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경찰 측 추산과 시위가 있으면 경찰 측 추산과 주최 측 추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의 관념 차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가끔 요새 약간 좀 이상한 유튜버 중엔 독립운동가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식으로까지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3.1 운동에서의 주체는 압도적으로 농민이 많지만 사실 비율상으로 보면 지식인 청년 학생 그리고 노동자 이런 집단들이 나타난 것들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기독교 신자였거나 혹은 학생들이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참여했던 것들이 두드러졌고요. 그래서 운동이 장기 지속하면서 남녀노소, 신분, 직업 상관없이 모두가 투쟁에 나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수직적, 일원성, 일반적 통치를 했던 것에 대해서 수평적, 다원적, 공동체적 대응을 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1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에서는 28 독립선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28 독립선언 앞에서 이제 얘기했었지만 서춘이라는 사람이 발언했던 것처럼 파리강화이 믿어도 돼? 독립운동 해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토론되던 와중에 1918년 12월 31일 이제 연말에 송년회를 하면서 약간 학생들이 좀 더 우리 이래도 독립운동은 해야만 해라는 것들이 결의가 됐었고 그것을 이제 결정적으로 1월 6일에 만장일치로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의하면서 급속도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7일에 오후 1시 독립혁명회라는 걸 개최했었는데 여기에서 일본 정부 각국 대사관에 가서 시위운동을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들도 다 뽑았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미 순사들이 언제나 이런 시위를 하는 건 다 기록하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자들을 다 경시청으로 끌고 갑니다. 지금도 일본 그 황궁 옆에 가면 도쿄에 경시청 자리가 있거든요. 그 앞이 이제 이봉창 의거가 있었던 자리이기도 해서 참 의미 깊은데 거기에 학생들이 끌려갔다 오고 그 다음날 이렇게 학생들이 브리핑을 해요.
독립의 경시청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독립의 열의는 대단히 찬성하나 조선과 일본은 민족은 같은 민족이므로 같이 살아야 할 민족이다. 이런 식의 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하면서 운동을 그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만 운동을 그만하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그리고 비밀결사 활동으로 전환하게 되죠. 이때 이제 참여했던 인물들의 단체 사진입니다. 이게 추록기념 사진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진이고요. 원래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던 전영택이 빠지고 춘원 이광수와 김철수 등이 가입하면서 조선청년 독립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춘원 이광수 주도로 독립선언문과 민족대회 소집 청원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작성하고 나서 인쇄를 하려고 하니까 비용적으로 유학생들이 돈이 없었고,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 한글 활자를 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인쇄 비용과 한글 활자를 구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선언서 초안을 들고 1월 20일경에 국내로 잔입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송계백이라는 이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이제 가서 그 송진우, 현상윤, 최린, 최남선 같은 인물들을 만납니다. 이들이 다 뭐냐? 바로 한 5년 전, 10년 전에 일본에 유학 갔던 선배들인 거예요. 그 선배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준비하는데 협조를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것이 3.1 독립선언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은 해야지라는 생각들은 다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벌써 이만큼 준비를 했다고 라는 자극을 받고 정말 본격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송계백이 들어왔던 시점 자체가 어떻게 딱 고종이 사망한 시점과 맞물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준비를 가속하게 되죠. 그 만남이 있었던 곳은 현재의 중앙고등학교, 당시의 중앙학교고요. 그 당시에 그 건물은 사라져서 이제 그것을 복원해 놓은 3.1 기념관이 이제 학교 안에 있습니다. 고종이 이제 1월 21일 새벽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망이었기 때문에 자살설과 독살설이 당대에 확 돌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과 별개로 사람들은 이걸 느낍니다. 고종이 죽어서 장례식이 크게 일어날 건데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면 그것이 혁명의 시기로구나. 이제 제가 인용한 양주읍일기라는 것은 양주읍이라고 당시에 도쿄에 유학하던 학생이 쓴 일기입니다. 구왕조의 상징이던 고종 사망은 이제 옛 시대가 종말하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혁명을 일으킬 시기가 됐다. 라는 식의 반응들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민족 대표들이라는 존재가 나서서 독립선언서를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선후 관계는 틀렸어요. 독립선언서를 먼저 준비하고 민족 대표라는 건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독립선언서는 보시면 크게 네 부분으로 저는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까지의 본문이 있고요. 그리고 공약 3장이라는 약간 강령 같은 요약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날짜가 있고, 그리고 선언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서 작성 과정은 내용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자의 확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표로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이상의 세 가지 준비가 되어야지만 독립선언서가 준비되는 과정이 완료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하다가 찾은 건데 지금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독립선언서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미주의 안창호 선생 쪽 자료에서 발견된 거긴 하지만 만들어진 건 만주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조소왕 선생이 받았던 독립선언서 초본으로 평가됩니다. 왜냐? 본문의 내용이 다 똑같은데요. 공약 3장이 없어요.
그리고 대표 명단이 우리가 아는 민족 대표랑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리면 곽종석, 한규설, 전우, 최린, 윤용구, 손병희, 오세창. 천도교 사람들 외에는 전통 유림의 대표격인 곽종석, 전우 같은 인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윤용구 같이 이제 한말의 관료를 지냈던, 대한제국 시기에 관료를 지냈던 사람이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들은 다 나중에 민족 대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사실 초창기 독립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접촉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렸던 인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지금 현재도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논쟁에 참여해서 글을 쓰긴 했는데 결국은 누가 썼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남선이 다 썼다. 혹은 최남선은 본문만 쓰고 공약 3장은 한용운이 추가했다. 혹은 최남선이 다 쓰고 한용운이 손을 봤다. 이런 식의 설들이 여러 개가 나서는데요. 사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최근에 작년에 이제 논문을 발표한 게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이것들이 대부분 다 회고담들을 통해서 주장이 되는 거였어요. 한용운 선생의 제자들이 회고하는 것에선 한용운 선생이 가담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에 비해서 천도교 측의 최린이나 권동진의 회고담에서는 그냥 최남선이 썼다. 그리고 최린 회고담은 심지어 한용운 선생이 쓰겠다고 하는 걸 내가 막았다. 라는 식의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너무 천차만별일 겁니다. 이게 이제 최린의 회고담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용운은 독립운동에 직접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최남선에게 선언문을 작성케 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서음은 자기가 짓겠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으나 나의 생각은 책임은 누가 지든 간에 선언서만은 육당이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용운의 이 일을 거절하였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회고담들을 분석해서 연구를 할 때는 가장 큰 거짓말쟁이를 최린으로 잡고 연구를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최린의 거짓말을 제가 밝혀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 오늘 강의에서는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3.1운동의 3대 원칙이라고 뭐 비폭력화, 대중화, 일원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를 최린 회고담이 나중에 훔쳐가는 거거든요. 기독교계 회고담에서 먼저 등장했던 거를 훔쳐서 천도교가 1918년부터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었다라고 훔치는 역할을 최린 회고담이 좀 합니다. 이 최린 회고담이 발행은 1960년대쯤 되는데 최린이라는 인물이 한국전쟁 때 납북이 되거든요. 6.25 전쟁 때. 그럼 이걸 언제 쓸 수 있었냐라는 사실 문제가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조금 계속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자료인데 근데 여하튼간 최린의 고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이거는 당대 자료입니다. 1920년 동아일보에 있는 내용인데 한용운 선생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독립선언서 같은 서류를 보고 독립에 찬성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을 보고 찬성한 것이 아니라 다소 나의 의견과 다른 점이 있어서 내가 개정한 일까지 있소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사실 한용운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고쳤다라는 주장을 하는 불교계 입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약간 한계가 있어요. 법정에서의 진술인데 그런 법정에서의 진짜 진술서가 아니라 기자가 메모지 들고 가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옮겨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 옮겨 적지 못한 자료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재판에서 한용운 선생이 되게 포지셔닝이 멋지신 게 보통 자기의 죄를 감춰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안 감추십니다. 여기 앞에서 사실 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 거창에 있었던 당대의 유림 중에 가장 이름이 높았던 곽종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파리장서에 또 참여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민족 대표로 모시기 위해서 자기가 거창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법정에서 진술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신문조서 과정에서 한 번도 진술한 바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다는 건 본인 죄를 키우시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원래는 보통 자기의 죄를 감추고 행적을 줄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발언이어서 상당히 좀 주목되면서도 약간 축약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노력하다 보니까 한용운 선생이 조사를 받을 때 했던 발언이 좀 통으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니까 선언서에 기재된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쓰여져 있었으나 윌슨에게 보내는 것,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윌슨에게 보내는 청원서는 너무나 탄원적으로 자신은 동의하지 않아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연필로 수정하였으나 이미 이때는 한용운 선생한테 보여줬을 때는 상하이를 통해서 외국으로 보낸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니면 도쿄를 통해서 보내거나 이런 식의 두 루트로 이미 전달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여서 수정하였으나 상하이에 현순이 있는 곳으로 보낸 뒤였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 파리강화의 대표자 앞에 보내는 것도 작구상 바라끈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내가 연필로 수정했으나 그것도 이미 보내서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보내는 것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했으나 도쿄에 이미 보내서 내가 의미가 없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친 바가 있어라고 발언한 거는 사실 독립선언서를 제외한 다른 자매 문서들만 내가 수정하려고 했었다라는 게 사실이 성립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최후까지도 민족대표 33인 중에 살아남아서 발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갑성이라는 기독교계 민족대표인데 그분이 제일 젊은 분이었기 때문에 늦게까지 발언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발언을 해요. 기독교계이기 때문에 사실 한용운 선생을 별로 띄울 필요가 없는데 한용운 선생에 대해서 공약 3장을 관철할 때 그 고집은 정말 내가 잊지 못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초안에 공약 3장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한용운 선생은 공약 3장을 직접 쓰지는 않았던 것 같은 뉘앙스로 발언은 했잖아요. 그럼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공약 3장은 최초에 없었고 공약 3장이 필요하다라는 걸 한용운 선생이 관철시킨 것 같다. 근데 직접 쓰진 않고 최남선이 적어 넣은 것 같다라는 식의 결론까지 지금 현재는 도달해 있습니다. 예, 다른 연구자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줄지는 제가 좀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하튼 제가 좀 이상한 설을 하나 지금 추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대표 33인의 명단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건데 다 아시죠? 예, 제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 네, 광복회 회원분들께서는 다 아시리라 믿는다고 제가 이제 장난을 칩니다. 언제나 이제 민족대표 33인 이름을 다 기억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손병희, 한용운 그리고 누구 정도 기억날까요? 예, 예, 뭐 이승훈 선생 정도가 제일 대표적으로 교과서에도 실리고 세 명이 기억이 제일 많이 되는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근데 이 33인의 명단이라는 것, 특히나 기독교, 천도교, 불교라는 이 세 종파의 조합이라는 게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드려요.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사실은. 1910년대 당대 입장에선 천도교는 어떤 입장이냐면요. 일반 사회에서 식민조선이라는 한국에서의 일반 사회에선 저 그냥 예전에 한 3, 40년 전에 농민운동 하던 애들, 이상한 종교, 동학이란 이상한 종교 만든 사람들, 그리고 불과 10년 전에는 친일파인 일진회랑 같은 세력 아니야까지도 의심을 받았던 세력들. 그래서 의병들이 일진회랑 천도교를 구분하지 않고 공격을 했었어요. 제가 천도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천도교는 그것을 분명히 끊고 나와서 자신들의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본인들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게 분명한데 일반 사회에서는 오해를 받았었다라는 걸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종교고 이때면은 뭐 길게 잡아야 50년 됐을까요?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제일 거부감이 드는 건 조상 제사를 안 지내네 라는 게 사실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럼 불교는 그래 불교는 수천 년 됐으니까 많이 받아들여지겠지라고 하지만 조선시대 때 연산군 이후로
도성 한양에 승려가 못 들어갔어요. 세조 이런 때까지는 이제 상당히 우대를 받았었지만 그 이후로는 승려들이라는 게 물론 이제 임진왜란 때 역할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성 한양에 못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도성 한양에 언제 들어왔냐? 일본 불교에 빌붙어서 1907, 8년도부터 이제 도성 한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한용운 선생이나 백용성 선생 같은 훌륭한 분도 있지만 사실 이들이 민족을 대표할 만한 존재인가라는 게 일반 인식상에서 사실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기독교 쪽에서는 불교나 천도교를 못 믿고 천도교 쪽에서는 기독교나 불교를 못 믿고 이런 식의 사실 감각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족대표 33인이라는 게 당연하게 주어진 어떤 되게 독립운동가들 그들이 뭔가 합심해서 했어라고 손쉽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들이 만나서 제휴하는 건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라는 걸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의 좀 되게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꺼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대표 34인 말고 48인이라는 언어가 뭐 가끔 어떤 분의 저서나 이제 뭐 신문기사나 그런 데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용어는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48인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왜 있냐? 동아일보 1920년 7월 12일에 실렸던 독립당 수령 48인의 사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48인이라는 숫자는 재판을 같이 받은 숫자일 뿐이에요. 예. 민족대표라는 명칭이 붙는 대상은 사실 아니다. 일본이 그냥 같은 재판으로 엮었던 사람이 48인이다. 그래서 저기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2명이 빠져버립니다. 한 명은 망명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김병조 선생. 또 한 명은 이미 1919년에 사망한 양한묵 선생, 천도교 쪽에. 아니 이런 사람들이 빠진 숫자로 민족대표를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민족대표 50인인가? 예,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예, 뭐 저기에 31 플러스 17인에 들어간 분들이 민족대표 섭외나 독립선언서 전달, 작성, 서울만세시 진행을 했던 뭐 학생 대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명단은 아니지만 민족대표 48인이라는 용어는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넣은 부분입니다. 사실 3.1운동에서 천도교와 기독교가 가장 큰 축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들이 준비했던 과정이 매우 촉박했음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1월 중순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까 송계백이 찾아왔던 1월 25일 전후가 결정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천도교 쪽 그리고 그런 유학생 선배 그룹이 같이 대한제국 시기에 원로 대신들과 협의를 하고 한용운에 대한 접촉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쪽에서도 2월 초가 돼서 신한청년단의 선우역이 들어와서 독립운동에 뭔가 참여하고 파리강화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데 있어서 돈을 후원해달라는 요청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요. 그러다가 천도교와 기독교가 만나게 되는 게 2월 7일경에 최남선 김도태를 통해서 이승훈을 이제 호출하고 2월 11일에 이승훈이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성수 별저에서 만난 시점이 2월 11일이에요. 이때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처음 그냥 만난 겁니다. 천도교랑 기독교 쪽이. 그리고 다시 이승훈이 돌아가서 평양 쪽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설득을 하는 과정들을 하고 선천 평양에서 다시 이제 서울에 와서 만나는 게 2월 20일, 2월 21일에서 23일이래요. 3.1운동 열흘 남았습니다. 예. 이 당시는 지금처럼 바로 뭐 우리가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사소통이 하는 과정이 하루 이틀, 뭐 길게는 일주일,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늘어질 수 있는데 정말 극박하게 준비 과정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명을 완료한 시점도 25에서 26일까지도 서명자 명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의하고 누가 들어갈지 누가 빠질지 어디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을 할지 이런 것들이 진행돼요. 기본적으로 민족 대표 중에 기독교계 대표들이 다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의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는데 사실
그러면 또 대표성이 약간 낮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스스로도. 그래서 군산, 대구 이런 쪽에까지도 사람을 파견합니다. 우리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족 대표로 참여할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근데 그런 식의 파견이 너무 늦었어요. 2월 26일, 27일 이때 이제 그런 의사들을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까지는 전달됐지만 성사는 안 됩니다. 그 대신 그곳이 나중에 만세시의 중심지로 충분히 활동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최초의 대한제국 시기의 관료들을 만났을 때의 발언들이에요. 제가 쉬는 시간에 있을 때 윤치호가 친일파가 맞냐라는 질문을 해오신 선생님이 있어서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다가 이 이야기로도 조금 가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남선이 윤치호를 찾아간대요. 윤치호 일기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게 써 있습니다. 이 당시 일기는 영어로 써 있는데요. 최남선이 찾아와서 유럽 여행을 가라고 나를 설득했다. 최남선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침묵을 지켰다. 근데 그 다음날 일기에선 최남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최남선은 독립을 할 줄 아나 보다. 우리가 독립을 어떻게 하냐. 일본에 잘 붙어서 우리가 살아야지. 이런 식의 얘기를 쭉 써요. 저기에 유럽 여행을 가라고 했다가 진짜 최남선이 그렇게 표현했는지 아닌지 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10년 전까지도 아니죠. 신민의 사건, 이른바 백오인 사건 때 잡혀갔을 때 본인의 일기가 갑치 압수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일기 내용을 보면서 이날 너 안창호랑 만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때 일부러 약간 장치를 쓴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최남선이 와서 민족 대표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에게 유럽 여행을 가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돌려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좀 성격인데 뭐 그렇습니다. 여튼 저 네 사람이 다 결국은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놀라운 만남들이 있는데요.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이 일진회를 했던 송병준, 그리고 친일파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완용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약간 에피소드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송병준을 만난 거는 신문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다들 인정하는데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이완용 만난 거는 부정을 하세요. 근데 저는 만났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완용을 만났다는 에피소드가 최초로 등장하는 게 어떤 신문 기자가 회고담을 쓴 거에 손병희 선생이 친일파 L씨를 만났었다라는 회고담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년 뒤에 손병희 선생 전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손병희 선생이 이완용을 만났다라고 썼고 그 다음에 그 최초로 기자가 썼던 그 회고담이 한 10년 뒤에 갱신될 때 그것을 이제 손병희가 이완용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는 손병희의 사위인 방정환이 내 친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들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사실일 것 같은데 여튼 이들도 다 거절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도 왜 이런 만남을 가졌지? 그리고 저들은 왜 거절을 하고 왜 더 이상 밀고를 하지 않았지?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 쪽에 나중에 천도교 쪽이 전달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천도교와 기독교 50명, 다음에는 100명, 그 다음 계속해서 10번에 걸쳐서 독립청원을 하자라는 계획을 기독교 쪽에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33인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50명, 100명, 100명, 100명 다 더하면 한 950명, 1000여 명에 가까운 숫자까지 우리 독립을 요구하는 어떤 문서에 서명을 계속해서 연설을 하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계획을 세웠던 게 최초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는 사실 대표자로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범위도 더 광범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형식상으로도 약간 독립선언이 아니라 독립청원부터 사실은 생각했던 것도 사실상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독립청원이 아니라 독립선언으로 가게 되냐? 여기도 저는 28 독립선언이 약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2월 8일에 이렇게 청원으로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28 독립선언이 터지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사실은 좀 연기시키려고 했던 국내 연락들이 있었어요. 2월 8일에 하지 말고 2월 20일 정도 해줄 수 없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너네가 독립선언하고 나면 국내도 되게 단속이 심해질 거고 그럼 우리 운동이 좌초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28 독립선언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아니죠. 이분들이 최초에 운동을 시작할 때 이미 발각돼서 경시청에 다녀왔잖아요. 계속해서 감시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월 6일에는 이미 윤창중 같은 대표들과 같이 활동하고 있던 사람이 경시청에 또 한 번 더 불려갔다 왔어요.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고 28 독립선언을 제 동경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민족대표 33인 명단으로 돌아왔는데요. 이게 참 제가 3.1운동을 다시 연구하면서 참 아이러니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1960년대 책, 70년대 책을 읽으면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2010년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돼 있는 거예요. 저 명단에는 특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맞추실 수 있을까요? 예, 예. 명단에는 특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예, 저도 예, 맞습니다. 카나다 순서 맞습니다. 예. 그쵸. 이상하죠. 카나다 순서가 아니잖아요. 저는 카나다 순서를 왜 생각했냐면 저는 불교 대표하면 한용운 선생을 생각했어요. 근데 한용운 선생이 너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쭉 다부터 보니까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까지가 천도교, 감리교 이렇게 이제 종교 대표로서 4명을 받고 그 다음에 김한규부터는 가나다 순서인 겁니다. 물론 현재 그 가나다랑 안 맞아요. 왜냐하면 나 다음에 양이 나오잖아요. 량으로 발음하는 겁니다. 유는 류로 발음하는 거고 이는 리로 발음하는 거고 예, 자음 모음 순서는 약간 또 더 디테일하게 틀리지만 저게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이라는 대표자들 이후에는 가나다 순서라는 거. 근데 이게 1960년대, 70년대엔 상식으로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썼다라고 써 있어요. 책에. 손병희 선생 전기나 그런 거에. 그거 보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인 내용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았던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명단이 작성되려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각 종파의 대표를 일단 정해야 돼요.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하려면 명단이 바뀌면 이게 통째로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갑자기 이 씨를 누가 저기 뭐 정춘수를 빼고 이 씨 누구를 넣을까 하는 순간 저 명단을 형태가 완전히 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장로교 대표, 감리교 대표, 불교 대표 순으로 돼 있고 가나도 순으로.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독립선언서 원본들이 한 7종 정도 남아 있거든요. 명단의 위치가 인쇄 상태상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날짜까지 먼저 인쇄하고 명단 부분을 추가로 인쇄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저 부분을 인쇄한 거예요. 앞부분까지 먼저 인쇄 쫙 해놓고 뒤에 다시 조판해가지고 인쇄를 다시 했던 거죠. 그리고 공약 3장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독립선언서 전체에 대해서 뭔가 사상적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저 문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약 3장이라는 게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더 간명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일체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사실 이러한 내용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주제 그리고 끝까지 계속해서 싸울 것을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갔고 이런 공약 3장의 내용이 다른 지역에서 발행하는 경문들에서도 그대로 차용돼서 똑같이 쓰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선언서 내용까지 다 옮겨 적기는 스스로도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대 재생산에서는 공약 3장이 매우 유용했던 거죠. 시간이 좀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1919년 2월 28일, 3월 1일 직전에 마지막 회의가 손병희 선생 집에서 열리는데 이때 조금 의아하고 이상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민족 대표들이 1990년대 전후에서 상당히 많이 비판을 받았었어요. 이른바 3.1운동을 방기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 결정이 뭐였냐? 바로 독립선언 장소를 원래 예정돼 있었던 탁골공원에서 태화관으로 변경합니다. 참고로 이때 민족대표 33인과 함께 학생들이 학생단이라는 조직으로 이제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학생들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채 태화관으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3.1운동이 시작하는 날 탁골공원에 학생들이 잔뜩 모여있는데 민족대표들이 안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예, 지금 현재 태화 빌딩이라는 곳이 서 있고 거기에 이제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한때 역사 강사로 유명했던 설모 씨께서 룸살롱으로 비유했다가 상당한 파문이 일어났었던 곳인데요. 저 사진은 1919년 당시에 태화관 사진이 아닙니다. 1930년대에 지어졌던 건물의 모습이고요. 1919년 당시에는 그냥 저런 한옥 건물이었어요. 벼류천지라는 저 공간에서 이제 독립선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순화궁이라는 궁이 있었던 자리이고 1907년 당시 이후로는 우리가 다 아는 친일파 이완용의 소유지였습니다. 이완용이 이제 친일파 활동을 하다가 집이 불탄 일이 있었어요. 그때 순종한테 받았던 집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오래 살진 않았고요. 1910년 좀 넘어선 서촌에 이제 양식저택을 새로 주축하면서 그쪽으로 이사 갔고 여기를 임대를 놓게 되는데 그 임대를 받았던 업체명이 태화관입니다. 예, 명월관의 분관이고요. 명월관이라는 게 안순환이라고 궁중요리를 하던 사람이 운영하던 이제 요리집이었는데 고급 요리집이죠. 저는 그래서 고급 한정식집이라고 비유하고 지금의 뭐 삼청각 같은 데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룸사롱이라는 표현도 마땅히 틀린 거죠. 약간 룸사롱이라고 했던 거는 이 민족 대표들의 자리 옮긴 것 그리고 방기했다라는 평가 이런 것과 연결돼서 사실은 더 민족 대표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표현됐던 부분도 일정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하튼 학생들한테 밉통보하고 이렇게 태학골공원에서 태화관으로 옮겼다는 건 문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에 대해서 저는 일정하게 좀 답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거는 여전히 근데 이걸로 잘 변호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선독립신문이라는 지하신문인데요. 이게 제1호는 매우 멋지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보성사에서 같이 인쇄했던 거거든요. 2월 28일 밤에 1만 매를 인쇄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병희, 김병조 씨 외 31인이 조선건국 3월 1일에 오후 2시에 조선독립선언서를 경성 태화관 내에서 발표하였는데 동대표 제 씨는 종로 경찰서에 구인되었다더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신문은 2월 28일에 인쇄되었습니다. 그런데 체포되었다라는 소식을 이미 넣어놨습니다. 예.
민족 대표들은 자신들이 체포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학생들 앞에서 이루어졌을 땐 자신들이 하지 말자고 했던 폭력 시위로의 변질 혹은 어떤 폭력적 상황의 발생이 우려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저 미래를 예견한 기사는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태화관 바로 옆이 옛날 종로경찰서 자리거든요. 지금도 그쪽에 가면 YMCA 옆에 있는데 예, 그 종로경찰서 폭탄에 이거 표지석이 서 있어요. 그 자리였는데 당연히 제일 가까운 데니까 종로경찰서에 끌려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썼지만 이분들은 남대문 앞에 한옥마을 현재 자리에 남산 한옥마을 자리에 그 당시에 이제 경무총 간부 지금의 경찰청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약간 미래 예견이 틀렸던 신문인데 여하튼 이 마지막 기사도 되게 의미심장해요. 전국민 향응이라고 해서 사실 이렇게 독립선언 이후에 사실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가 퍼져나가고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이 신문에 담아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계획을 해놨기 때문인 거죠. 일정하게. 그리고 태화관에 모인 사람들이 33명이 맞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간혹 가다가 좀 지나치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이게 태화관 지금 현재 태화 빌딩에도 가면 있는 민족 기록화인데요. 사실 좀 자세히 보면 누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좀 매칭해서 그려놓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뭐 다 모르겠지만 가운데만 보더라도 손병희 선생, 한용운 선생, 최린 정도까지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인원을 세보면 29분이세요. 기독교계 4인이 불참했는데 사실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들이 뭔가 3.1운동을 정말 방기해서 무서워서 그런 식으로 나간 게 아니라 지역에서 3.1운동을 하는 사실 3.1운동이 처음 3월 1일에 7개 도시에서 같이 시작을 해요. 오후 2시에. 그것을 하느라 못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될 게 크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탁골공원인데요. 탁골공원이 원래 건립이 고종 황제가 건립한 공원이고 여기에서 군악대가 연주를 하는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전통 시대에서 음악은 하늘과 소통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지위를 가진 것이어서 음악을 상당히 예악이라고 해서 되게 중시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근대화한 형태가 탁골공원이었고 탁골공원 장소에 가운데 팔각정이 있잖아요. 사실 팔각 건물은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용도로 짓는 건물입니다. 천원지방이라는 사상 아래에서 그 중간 단계가 이제 사각형에서 모를 치면 팔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으로 점점 나아가는 중간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각 건물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 때 지어졌던 팔각 건물이 현재 남아있는 게 조선호텔 안에 있는 황구 옛날 황구단의 건물 황제로 즉위하면서 사용했던 건물과 탁골공원의 팔각정입니다. 그런 황제의 건물에서 독립선언이 오후 2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제국에서 민국으로 신민에서의 시민으로의 변화를 3.1운동 자체에서 상징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에게 남은 시간이 15분인데 마음이 급하지만 질문 세 번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노래를 제가 적어오진 않았어요. 예, 자료집에만 적어놨는데 저는 사실 3.1절 노래 잘 기억을 못하는데 선생님들은 너무나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의 첫 소절에 김인현 3월 1일 정오라는 가사는 사실 틀린 가사입니다. 정오에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앞서 봤지만 오후 2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탁골공원에도 가도 안타깝게도 여전히 설명판이 정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그건 참 몇 번을 봤지만 안 고쳐지고 있는데 이제 3월 1일의 풍경들에 넘어갈 건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이런 노래로서 표상되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의 기억으로 표상되는 것과 달리 1919년 3월 1일의 풍경이 좀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쓰는데요. 잘 봅시다. 우리가 보통 있어야 될 거라고 믿는 무언가가 없다라는 걸 발견하시면 됩니다. 예, 태극기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만세를 부르는 것 같은 학생은 분명히 존재해요. 여기저기에. 예, 이게 이제 스코필드 박사가 지금의 약간 그 하나에서 운영하는 서울 프라자 호텔 즈음에서 덕수궁 돌담길 인왕산 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현재 서울도서관이 돼 있는 서울시청 자리에 과거에 이거는 이제 경성부청 건물이 있을 때의 모습이고, 예, 역시 만세를 부르는 손짓은 존재하지만 태극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는 태극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3.1운동 전체에 태극기가 없었어요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에 태극기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1919년 3월 1일에 총 7개 도시에서 만세 시위가 시작되었고, 그 중에 서울과 몇몇 도시에선 태극기가 안 쓰였다라는 걸 말해드린 겁니다. 1919년 3월 1일에 사람들이 대한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라는 구호를 섞어서 외쳤어요. 어떤 하나의 구호로 대한, 조선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기묘한 표현이에요. 만세라는 표현이 그 전까지는 황제에 대한 표현이에요. 천세 만세라는 거죠. 만세라는 건 만세가 되도록 오랫동안 이 통치가 이어가십시오라는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독립만세로 변화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진에 나타나는 것 중에 왜 그러면 태극기가 서울에서는 안 쓰였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일말에 확인이 가능한 게 3월 1일 말고 3월 5일에도 서울에서 큰 시위가 있어요. 이거는 3월 3일이라는 고종장례를 전후해서 이틀 간격으로 앞과 뒤에 큰 시위가 있었던 겁니다. 3월 5일은 고종장례가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3월 3일에 출발했던 상여가 고종을 묻고 돌아오는 날이 3월 5일이었습니다. 3월 5일은 심지어 어디에서 시위가 시작하느냐? 서울역, 현재의 서울역, 당대의 남대문역 앞에서, 광장 앞에서 아침 9시에 시작합니다. 왜 여기에서 아침 9시에 시작하냐는 선생님들의 예전 경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금이야 기차표 예약하려고 하면 좀 어려우시지만 어플이라는 걸로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추석 명절, 설 명절 되면 기차표 예약하러 다 같이 역 앞에 줄 서야죠. 고종장례가 끝났습니다. 20만 명이 그때 보러 왔어요. 이제 나 고종장례 다 받고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서울역 앞에 이제 표 끊으러 줄 서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갑자기 청년들이 나타나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날도 태극기가 없었어요. 원래 3월 4일 밤에 몇몇 하숙방에서 태극기를 준비하던 팀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갑자기 쪽지가 날라옵니다. 너네 내일 태극기 들고 나오지 마. 왜 그러냐? 제가 만세라는 표현도 그렇고 태극기라는 상징물도 그렇고 이게 다 고종 황제의 죽음을 전후해서 일어나는 시위 와중에 고종에 대한 추모 혹은 고종에 대한 복원, 왕실에 대한 복원 이런 쪽으로 흐를 가능성들이 사실은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 상징물을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존재했던 겁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나라는 망해버린 대한제국을 복원하려는 게 아니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게 과거 대한제국 수준의 뭔가 안 좋았던 삶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만 해라는 지향이 3.1운동을 초기 기획했던 사람들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자제 쓰지 않아 라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지령들이 있었던 상태에서 3.1운동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 하는 것도 사진 계속 넘어가 버리네요. 이 페이지가 깨졌구나. 네, 계속 넘어가 버리는데 제가 또 하나 드리는 것 중에 사실 3.1운동 사진이라고 많은 사진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렇게 이제 3.1운동 사진들이 그나마 존재할 수 있는 건 이게
고종 장례를 찍겠다고 해외 특파원들이 오고 신문 기자들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독립운동은 예정돼 있지 않았어요. 모두의 타임 스케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연히 사진을 찍고 조선총독부는 그 보도 내보내지 말라고 보도 방침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한반도 내에서는 통용이 되는데 조선총독부 명령이 그 사람들이 그냥 해외 특파원이니까 다 보내버리고 일본으로도 보내버리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다 보도가 떠버렸던 거예요. 그런 사진들을 저희가 지금 대부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올해 이제 60만 세 운동 100주년이어서 60만 세 운동도 순종 장례와 관련된 사진 같은 게 남아 있으니까 혹시나 만세 시위 사진도 없을까 하고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영 못 찾겠더라고요. 아, 이걸 일제가 학습을 했구나.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제대로 먹었구나. 이미 3.1운동 때 그렇게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뭐 운동도 금방 탄압하기도 했지만 사진도 못 남기고 전파도 못 되게 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선 3.1운동 사진이 정말 많은데 가끔 고종장례식 사진이랑 뒤섞여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실수로 보여드렸던 이 사진 같은 경우가 이제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 기념 비전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광화문 사거리에 가면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교복 빌딩 앞에 고종즉위 50년 기념인가 하는 기념 미각이에요. 그 앞에 이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죠. 자, 제가 여기에서 고종장례식 사진과 3.1운동 사진을 비교하는 꿀팁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든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예, 손을 안 들면 일단 만세는 안 외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고종장례는 구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군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2월 28일에 고종장례 연습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크게 있었어요. 그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시선이 한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도 동대문 위에서 만세를 부르는 사진 뭐 이런 식으로 곧잘 돌아다니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손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언제라고 보냐면 이게 3월 3일에 고종장례가 동대문을 통해서 나가고 3월 5일에 고종장례식 이제 행렬이 순종이 이제 동대문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과정 중에 사진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사진입니다. 만세 시위 사진은 아니고 그냥 그 전후에 어떻게 찍혔던 사진을 남아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로에서 뛰어다니는 학생들 사진이어서 3월 1일의 사진으로 추정되는데 근데 뚜렷하게 뭐 만세를 부르는 모습은 안 보여서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 사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사진 되게 유명합니다. 예, 바로 들리네요.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기생사진이라고. 근데 이 사진은 사진을 그냥 현상적으로 분석해 봐도 기생사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왜냐? 여기 옆에 전찻길이 있어요. 1919년 당시에 전차가 다니던 도시는 서울과 부산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상만세 시위가 기록된 도시는 수원, 진주, 해주 같은 곳이죠. 그럼 이 사진은 뭐였냐? 이 사진도 오사카 아사히 신문이 찍었다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 아예 실렸어요. 1919년 3월 5일에 실렸는데 3월 1일 경성시내 모습이라고 돼 있고 조선인 여학생이 만세를 절규하며 전찻길을 행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다들 기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시 헤어스타일. 뭔가 우리가 흔히 기생머리 스타일이라고 하는 가채를 올린 것 같은 모습.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여학생의 한복은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라고 하는데 지금 뭐 칼라는 아니지만 뭔가 화려할 것 같은 한복. 그것 때문에 다들 이제 기생사진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1910년대에 경기여자고등보통학교의 졸업사진입니다. 저분들은 경기여자고등보통학교 당대의 식민지 조선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여성들, 지금의 경기 여고 학생들의 선배격들입니다. 이때 이들이 다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은 유럽에서부터 들어온 히사시가미라는, 유럽,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히사시가미라는 헤어스타일이에요. 이 당시에 유행을 너무 했어가지고 히사시가미는 곧 여학생이라는 표현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 혹은 신여성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1920년대 이른바 신여성이라는 존재들이 유행할 때 그런 최첨단의 여성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저는 저 사진들을 찾으면서 되게 의아한 경험을 했던 건 경기 여자 고등보통 아니, 경기 여고의 역사 책에는 분명히 자기들이 하고 매번 기록을 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가나다 순을 나중에 깨달았던 것처럼 저것도 좀 되게 희한했어요. 분명히 각종 책에 우리는 경기여고 학생들이었어요. 학생들이었어라고 기록을 했는데 어느 순간 사회에서는 저건 기생사진이야 라고 잘못된 정보가 더 넓게 상식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연구자 선생님들이 이거를 2019년 이후에 되게 여기저기에서 설파하고 교육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네, 인터넷에서도 이제 좀 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기생사진이라고 돼 있는 사진을 쫙 지워버려야지 가능한 건데 그게 뭐 얼마나 더 말하고 다녀야지 이게 제대로 사람들한테 기억될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 제대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종로 사거리 쪽에서 있었던 모자점 앞에서 이제 만세 시위를 하던 모습이에요. 근데 이분 참 표정이 이상합니다. 뭐 잘 모르겠죠. 사진 한 장만으로는 어떤 마음속에서 저렇게 지쳐 보이시는지. 그리고 이거는 덕수 동단길 따라서 만세 시위를 하던 모습이야. 3월 1일에 만세 시위는 총 3가지 목표 지점을 지니고 움직였었습니다. 하나는 덕수궁과 창덕궁이었어요. 그거는 고종에 대한 추모의 행렬이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자제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왕실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독립운동하는데 당신들은 어떤 반응을 안 할 것이냐라는 호소도 같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영사관과 프랑스 영사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독립선언서 영문본을 전달합니다. 문을 두들기고요. 나오세요. 이거 파리강화에 전달해 주세요 하면서 전달을 하는 행위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명동 뒤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리라 초등학교 앞쪽에 보면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때 당시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로 향하려는 행렬이 명동거리까지 들어갔었습니다. 지금의 4호선 명동역에서 나오면 거의 지금은 또 뭘로 바뀌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과거에 네이처 리퍼블릭 빌딩이라고 불렸던 빌딩이 있어요. 명동에서 제일 집가가 비싼 빌딩이다라는 식의 표현이 한때 있었던 빌딩인데 그 거리까지 학생들이 들어갔었다가 잡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청 앞에서 지금 서울도서관 앞에서 만세 시위하는 모습. 이거는 덕수궁 덕수궁 앞에서 어린 학생이 잡혔던 모습. 그리고 대한문 앞에서 만세 시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근데 이제 3월 1일은 갑작스러운 만세 시위였기 때문에 일제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이게 서울 인구 20만에다가 장례식을 보러 온 25만 명이 더해져서 거의 진짜 몇십만 명이 만세 시위를 하고 다닌 거거든요. 시내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을 못하다가 그 이후에는 저희가 종각이거든요. 종각 앞에 이제 이렇게 두어라고 매번 대기를 합니다. 만세 시위 하기만 해봐. 다 잡아갈 거야. 거의 그냥 흔한 표현으로 계엄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탁골공원 앞이에요. 군병력이 주둔하고 총을 이렇게 거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YMCA 건물이거든요. 종로에. 그 맞은편에서도 총을 든 병사가 서 있고 하는 식으로 서울 분위기가 상당히 엄혹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시기나 위치는 확인 안 되지만 김하순사가 활동했던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명동거리에서 잡혔던 학생들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울 지역에서는 철시 투쟁이 3월 7일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의 모습이에요. 다 가게들이 상점을 문 닫고 있는데 그 앞을 일본 군인이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일본 경찰들이 강제로 상점 문을 열게 한 사진 같은 것들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에피소드들 같이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3.1 운동에 대한 강의입니다. 너무 서울 중심으로만 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보신 이야기들이 좀 3.1 운동을 더 체험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